소리 들리죠? 막 불편하진 않죠? 뒤에 괜찮으세요? 그냥 이 육성으로 얘기해도 들리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종이 같이 좀 봐볼까요? 사회복지 1급 다들 그게 관심이죠. 이 과목, 이 강의 들으면 합격할 수 있어? 뭐 이게 제일 그죠? 근데 뭐 충분히 50% 이상은 합격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석자의 50% 이상은 합격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쫓아만 오면 100%까지도 가능해요. 하려 그러면 이 종이를 잘 보셔야 돼요. 거의 합격을 하냐 못하냐는 와서 여기 강의를 잘 듣냐 못 듣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아마 어지간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를 보통 간과를 해요. 중요한 건데 조금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1년에 한 번 본다라는 거. 보통 시험이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떨어져도 이렇게 다음 시험 볼 때 큰 영향이 없어요.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져도 한 두석 달 후에 다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까먹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은 1년에 한 번 보다 보니까 이번에 공부해서 떨어지면 내년에 내가 이번에 50점 받았으니까 내년에 10점 올려서 60점 받아야지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50점 받았으면 내년에 45점 맞을 확률이 크지 55점, 60점 맞을 확률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딱 석 달 남았어요. 석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1급 시험이 발표가 안 됐죠. 보통 시험 보기 90일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90일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것 같아요. 시험 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 발표되면 아마 1월 지금 늦게 발표되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보다 한 주 내지는 2주가 지금 늦게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시험이 1월 셋째 주가 아니라 한 넷째 주나 아니면 2월 첫째 주 뭐 이렇게 시험 볼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9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90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90일 동안 그냥 여러분들 취미생활 잠깐 조금 줄이시고 접진 못하니까 좀 줄이시고 이쪽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올해 안에 그냥 쇼부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시험 봤다고 그래서 더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의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하면서 배웠던 것들 다 까먹기가 오히려 더 빠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오지선다죠. 오지선다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도 제주도 말로 마구리, 제주도 말이 마구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마구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맞죠? 몰라요? 제주도 아니구나. 예, 제주 사람이 아니시구나. 제주도 마구리 맞죠? 예. 이게 경상도로 말로는 겐또. 예, 이게 찍어도 오지선다기 때문에 20점은 나오는 거예요. 20점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시작하면 한 20점 정도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나머지 20점을 더 맞아야 평균 6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공부하면 20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격증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자격증처럼 전혀 비전공자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공자가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2급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나 사회복지를 공부한 4년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거라서 웬만큼 공부하면 20점은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험들은 그냥 상관없죠.
그냥 뭐 기사나 기능사는 뭐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전공자들이 보기 때문에 공부했다 하면 평균 40점은 나오는 거야. 40점도 안 나온 사람은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한 거. 그냥 시험 봐야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험 보러 간 거. 그러면 나머지 20점을 높여야 되는데 20점을 어떻게 높이느냐? 여기에서 4일 동안 열심히 들었다고 절대 20점 안 높아집니다. 이거는 20점을 높이기 위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못했느냐예요.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시험이 문제 은행식이 아니라 해마다 출제위원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왜 푸느냐? 우리가 시험 보는 게 19회 시험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원래 18회를 봤거든요. 원래 2월 달에. 그러면 같은 내용, 범위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교재에서 18년 동안 문제를 내다 보니까 더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노리셔야 돼요. 더 낼 게 없다라는 걸 노리시고, 그러면 더 낼 게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낼 문제는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출문제에.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기출문제를 풀면 풀 수 있도록 나와요. 그게 몇 프로 정도 기출문제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쉽다, 선배들이 이 과목은 좀 쉬워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90%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행사가 좀 쉽다라고 하는 편이 좀 많거든요. 그럼 인행사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90%, 10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죠. 뭐 정책론, 법제론, 지역사회복지론도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조사론.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자주 노출된 거는 공부한 사람이면 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과목은 쉬운 과목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합격 유무가 나눠진다. 기출문제에서 100% 나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되겠죠. 근데 거의 안 본다라는 게 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안에서 거의 100%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기출문제 풀면서도 이거 아까 18회 때 본 문제인데 왜 16회 때 또 나오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만큼 기출문제만 보셔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책이나 법제는 왜 기출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한 60%에서 70%밖에 안 되느냐? 얘는 바뀌잖아요. 정책이나 법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 인행사는 안 바뀌잖아. 근데 정책이나 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19회 동안 18년 동안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더 낼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책이나 법은 좀 자유로운 거예요. 새로운 정책이나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툭툭 문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이면서 이슈화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낼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잘 푸시면 20점 올리는 거는 1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기출문제를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기출문제 인행사의 1번을 보면 옳은 것을 하면 1번이 정답이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잖아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한 문제를 풀었지만 그죠? 여러분들은 거의 한 챕터를 공부한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 과목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전체적인 습은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구체적인 나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저하고 할 때는 한 과목을 4시간에 때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나가고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종이 한 장 남았으면 앞으로 좀.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좀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몇 과목 보죠? 세 과목 보죠. 세 과목. 8과목 보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교과목이 8과목으로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세 과목이에요. 1교시가 한 과목, 2교시가 한 과목, 3교시가 한 과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락의 기준이 다르죠. 8과목이 각각 한 과목이면 조사론 40점 이하로 맞으면 과락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1교시가 한 과목이에요. 1교시가 인행사하고 조사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론을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80점을 맞으면 평균 내서 40점이 되죠. 두 과목 평균 내서. 그러면 과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한 과목에 좀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조사론 같은 경우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 있고 법제론 같은 경우도 지문이 길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영역에서 때우면 된다라는 거죠. 1교시에서는 그나마 인행사라는 과목이 그나마 조금 평균을 좀 높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2교시에서는 그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이 지역사회복지론보다 의외로 좋아요. 지역사회복지론이 그냥 암기식이긴 한데 점수가 낮아요. 평균 점수가 일반적으로 낮아요. 왜 낮냐 하면 지역사회복지론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2015년 이후에 지역사회복지론이 거의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러한 새로 구성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시험에 접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교시 같은 경우도 행정, 정책, 법제인데요. 행정론이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영역이긴 해요. 행정론이. 여러분들 거의 실무에 있었죠. 실무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다 생활하고 계시죠. 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행정?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 누군가가 만들어지면 이 법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이 사이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비전 미션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를 완성하고 그 조직도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채용된 사람에게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산이라든지 평가 이게 이루어지죠. 행정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일했거나 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봤으면 행정은 그냥 그 조직에서 생활했던 그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렇죠. 거기에 보면 행정론에 보면 리더십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운영이 집권식이냐 분권식이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직에 관한 전부 다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상대적으로 좀 쉽고 정책과 법제가 조금 어렵지만 행정에서 점수를 따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목으로도 세 과목인데 실제 공부할 때도 어떻게 되냐? 우리 사회복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딴 목적이 뭐예요? 사회복지란 복지. 네, 우리 복지사 자격증 따러 온 거 맛있죠? 네, 복지. 뭐예요? 웰페어. 웰페어는 웰과 페어, 비동사의 ing인 빙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 6년 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웰빙이죠. 이게 영어로 복지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웰빙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돼요? 좋은 상태. 복지라는 것은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게 복지예요. 사회복지는 사회가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게 복지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좋은 상태라 그러냐면 문제가 있으면 좋지 않겠죠. 욕구,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때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정의할게요. 사회복지는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사회복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거나 앞으로 현장에 나가시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어. 장애인 복지는 뭐예요? 장애인들이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 있잖아? 그러면 지역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사회복지의 어떠한 순서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항상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짰다. 그거는 불필요한 우리가 시간이나 자원을 낭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문제나 욕구가 없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짰어? 그거는 불필요한 나의 시간과 세금, 자원을 낭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 문제와 욕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사회 안에서 사람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묶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죠. 태어났을 때의 특성이라든지 노년기의 특성, 그 과목이 뭐예요? 인행사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자, 그러면 인간의 특성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와 욕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조사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죠?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사업, 집단 사업, 지역사회 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론이죠. 실천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이론을 뛰어넘어서.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의 차이는 실천론은 이론이라 그러면 실천 기술론은 접근 방법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는 실천과 실천론이 약간 개인주의, 집단에 포커스가 맞췄다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는 뭐예요? 좀 더 넓은 지역사회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똑같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천 기술론이 됐어.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냥 김재른이 그냥 내 이름 걸고 가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체계,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행정이죠. 자, 근데 통로가 되려고 그랬더니 뭔가 있어야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국회를 통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게 행정을 통해서 기관으로 가는 거죠. 기관으로 가면 기관에서는 인행사와 조사론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 복지를 활용해서 이제 그것을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사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급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맞아요. 시험을 합격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현장에 이렇게 녹여 들어갈 때 현장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현장의 체계가 좀 단순해질 수가 있다는 거. 알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알면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공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첫째 80%는 기출문제와 유사하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만 열심히 푼다 그러면 아마 다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100% 장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간 농땡이 피고 뭐 이래서 기출문제를 놓쳤어. 그런 경우는 좀 아슬아슬하죠. 제가 좀 무리해서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12월 1월 달에 했나? 12월 며칠에 했지? 하여튼 12월에서 거의 12월 정도에 했어요. 그러면 12월 교육 끝나면 거의 시험 보기까지 시간이 안 남아서 이게 기출문제를 풀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보다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은 여기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보충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뭐 프로이드 문현주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면 그 부분 정도만 알고 시험을 보는데 몰라. 그런데 지문 하나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하시는 역할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과 법, 다 설명한 거지만 정책과 법이나 이런 것은 새로운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의 거는 너무 자주 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내고 싶은데 낼 게 없어. 그런데 정책과 법은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질적 연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질적 연구는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할 때도 질적 연구는 아예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애매하게 최근에 2, 3회에 계속 질적 연구가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양적 연구 중심으로 조사론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학술지나 이런 데도 과거에는 질적 연구는 학술지에 실어주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은 질적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만큼 현장도 그렇고 양적 연구는 이제 할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과거에 최근 기출 문제 없는 거를 공부할 거냐 말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출 문제 없는데 최근에 기출 문제 많이 안 나왔었는데 내가 이걸 공부할 거냐 말 거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코 전체를 해봐야 1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거 10%를 찾는 것보다 새로운 거는 오히려 한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 곁다리 곁에서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 정도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반복하지만 기출문제를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80%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새로운 문제 10%나 많으면 20%도 안 되는데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새로운 문항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추가적인 정보들은 어쨌든 플러스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넘어갈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분히 이게 다 됐어? 그래서 나는 요거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요것들을 더 보는 그 정도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보는 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관심 있는 게 뭐 치매. 최근에 우리 치매 국가 책임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발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어. 그래서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게 안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좀 더 볼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웠을 때는. 그리고 셋째도 아까 그런 의미로는 셋째도 그냥 건너뛰시면 될 것 같고, 자 넷째 넷째 때문에 지금 이 특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90일 남았다라고 치면 또 우리가 학교 교과목으로 치면 8과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열흘에 한 과목씩을 떼야 시험 보기 전에 8과목을 다 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열흘에 한 과목을 한 과목을 떼고 그걸 8과목을 모두 다 80일 안에 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보통은 어려워요. 저도 해봤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쉬운 영역도 있지만 어려운 영역에서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은 그걸 알고 넘어가려고 집중하다 보면 한 챕터를 공부하는데 하루가 더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숲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정책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점심시간 이후에는 조사론도 전체를 다 훑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과목들을 다 훑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4일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8과목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숲을 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면 그것이 결국은 시험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세히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아니면 시간이 좀 남으면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유튜버도 하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 복지인 연구소라고 채널 검색해서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거기에 조사론이나 정책론 보면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1배속으로 듣지 말고 한 1.5배속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2배속으로 들어도 그냥 다 들려요. 그냥 부담 없이. 2배속으로 들었는데 들린다. 다른 누구의 강의든 2배속으로 들었는데 이게 강의가 들린다.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분야의 내용들이 이렇게 파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이렇게 온라인 강좌도 여러분들이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내가 이해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도 아마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험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시험 보기 전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시험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4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모든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큐넷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큐넷, 인터넷에 큐넷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 시험을 관리하는 게 큐넷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 자격증 클릭하시고 사회복지사 1급 클릭하시고 자료 찾기 클릭하시면 사회복지사 1급을 아마 1회부터 다 올라와 있나? 최근 거만 올라와 있나? 하여튼 최근 5년 이상 거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답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지 출력하시고 다운받으시고 답도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지를 A형으로 다운받으셨는데 답을 B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큐넷에 돈 안 들여도 큐넷에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는 없어? 해설은 없어. 네. 답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도 되죠.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작년 거를 풀려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교육 없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일 큐넷에서 작년 거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시험 본 거 다운받아서 정책론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한 40점 정도 나오는지 40점 정도 나오면 이미 공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점은 기출문제 푸시면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영역들이죠. 그래서 직접 시험이 한 문제당 1분이에요. 그래서 1교시는 2과목이니까 25문제씩 2과목이니까 50문항이 돼요. 50문항이니까 시험 몇 시간 봐요? 50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교시는 3과목이니까 25문항씩 곱하기 3, 75문항이고 75분 시험을 보는 거고 3교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간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나중에 시험 보는 방법 정도는 나중에 간단한 걸 하나 올릴 테니까 그때 나중에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 과목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연습삼아 유튜브 이거 찍어보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되면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교재도 한 번 봤던 교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성공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로 또 여러분들 이렇게 2배속 놓고 여러분들 들으셔도 되죠. 한 번 들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 줄이시면 한 과목을 4시간 하는데 여러분들이 2배속으로 하면 2시간이면 매일 한 과목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8과목을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준우 목소리만 들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면 그 사회복지 1급 수준이 어떠냐라는 거죠. 예, 거의 모른다가 한 80%였어요. 거의 무지한 상태인 거죠. 무지한 상태인데 합격률이 50% 이상에서 100%까지 기대하면, 그죠? 내년에는 뭐 대박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그래도 시간 좀 남았다. 80일에서 90일은 남았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그 개인 정보 다 동의하신 걸로 가늠해서 좋은 자료들 있을 때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 있으면 여러분들 메일로 해서 나중에 그때마다 이렇게 전송을 해드릴게요.